유하 반갑습니다. 유정욱입니다. 하기 싫어갖고 막 말이 안 나오네. 어, 또 시험이 돌아와서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3단원은 문제풀이를 다 했죠. 그래서 2단원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22페이지까지 있어가지고 뭐 일단 시작해 봅시다. 네,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지구의 대기권을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한 것이다.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시험을 치기 전에 얘네들의 일단 여러 가지 특징들,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일단 좀 찍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름 해가지고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높이는 어느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달달 외워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들, 이 층이 총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 이유가 이렇게 온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온의 변화가 내려가는 구간이 대륙권,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성층권, 또 내려가는 구간이 중간권, 올라가는 구간이 열권,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네 개 층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각 건들의 특징들, 각 층들의 특징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필기를 아마 해놨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프린트에는 비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프린트에는 아마 잘 채워져 있을 거니까 보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대류현상, 기상현상 당연히 빼놓지 않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들을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1번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은 A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구간 A층 맞는데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라. 새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유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지 공기의 순환, 공기의 상승과 이런 순환이 일어나야만 기상 현상, 뭐 비가 내린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수증기가 공기 중에 존재해야 한다. 왜? 기상현상이라는 건 비나 눈은 결국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 수증기가 공기의 순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뭐 구름을 만들어서 비나 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것이 바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1번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잘 나오고 있나? 한번 잠깐 중간 확인.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2번.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은 A층과 C층이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뜨거운 공기가 아래,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20도, 위로 올라가면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아래쪽이 더 뜨거우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층권은 반대니까 안 되죠. 아래쪽이 마이너스 60도밖에 안 되니까 제일 온도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없었고, 중간권, 대륙권과 같은 이유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열권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오존층이 존재하는 구간은 B층이다. 맞죠? 맞고요. 이 오존층이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뭐 여기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뭐 오존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오존층의 특징이 뭐냐? 자외선을 굉장히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이 성층권 구간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 즉 이 성층권의 온도 변화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정답을 체크해놨지?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다음 4번. C층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관측된다.
각 현상이 어디서 관측되는지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오로라 현상은 일반적으로 열권에서 많이 관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아니라 D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D층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맞는 말이죠. 얘도 이유를 같이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이유는 뭐냐? 공기가 어, 희박하기 때문. 공기가 희박하면 거의 진공과 같은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열이 굉장히 작아져요. 비열이 굉장히 작다. 비열이 굉장히 작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면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아주 베스트로 알고 있는 거고, 중학교 수준에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고, 뭐 비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공기가 희박하니까 크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뭐 중학생 수준에서 나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비층은 지금 성층권, 여기 나와 있는 성층권에 대한 설명, 뭐 이상한 게 돼 있어. 그래서 성층권에 대한 설명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틀렸죠? 대류 현상은 A와 C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고, 눈과 비와 같은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기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까 봤던 여기 A, B, C, D 중에서 A랑 C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증기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A밖에 없다. 왜? 공기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A 대륙권에 지금 몰려 있고요. 수증기가 일반적으로 11km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 안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다시 떨어지고, 물의 순환이 이 대륙권 안에서만 일어나지 이 성층권 중간권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니은은 뭐 일단 대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디귿,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이유를 알면 좋은데, 2층 같은 경우에 B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기가 순환하지 않고,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공기가 거의 가만히 있다. 공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폰이 갑자기 떨어졌어. 어디 갔지? 잠깐 일시정지를 해야겠네. 아, 네, 돌아왔습니다. 이어폰 찾는데 한 5분이 걸렸네요. 보호색을 띠고 있어, 바닥이랑. 자, 이어서 리을.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성층권. 오존층 있죠? 그리고 자외선 흡수하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막 갑자기 돌아왔더니 막 손이 막 움직이네.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 맞는 말이니까 뭐 더 트집 잡을 게 없네요. 이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지우고 4페이지.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알루미늄 컵 속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전형적인 복사평형을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야 이제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온도가 일정한 복사평형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복사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맞죠? 맞고. 다음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계속 높아진다라는 표현은 정답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계속 높아진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답으로 보기 좀 어렵고요. 계속 봅시다. 3번. 거리를 가까이 하면은 복사평형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복사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복사평형이 뭔지, 일단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된다. 열을 받는 물체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되는 게 복사평형은 맞는데, 이러한 복사평형이 왜 생기느냐? 처음에 이제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 이 열을 받는 양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거리에서 적외선 등에 의해서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계속해서 이제 일정한 양의 열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열을 받는 양이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여기 A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온도가 있는 물체는 모두 복사열을 방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도 복사열을 방출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출하는 열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이 방출하는 열을 방출하는 양이 이 열을 받는 양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느냐?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받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지금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B와 같은 복사평형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번 같은 보기를 보면은 거리를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거리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는 이 열을 받는 양을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왜? 이제는 열을 받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보다 열을 받는 양이 더 많아졌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열을 방출하는 양이 또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더 높은 온도에서 이 열을 받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때의 온도는 뭐 처음 온도보다는 증가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열을 더 공급해 준다라면은 열을 받는 양이 늘어나니까 또 이렇게 온도가 늘어나다가 너무 못 그렸는데 또 이렇게 늘어나다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복사평형에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보기를. 다음 4번. 컵을 지구, 적외선 등을 컵을 지구로 그리고 적외선 등을 태양에 비유하면은 복사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우리에게 열을 주는 대상을 적외선 등으로 우리에게 열을 주는 태양을 적외선 등으로 표현한 거고 열을 받고 있는 이 알루미늄 컵을 지구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진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랑 똑같은 말을 조금 길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녹화되고 있죠. 녹화 날려먹을까봐 계속 긴장을 하게 되네. 2번. 어떤 물체가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이고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A 구간에서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받는 양이 더 많으니까. 니은 B 구간에서 물체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대표적으로 너희들을 낚을 수 있는 복입니다. 틀린 복이. 요렇게 설명해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방출하는 에너지도 있고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는데 그 양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물체는 A 구간에서 복사평형 상태이다. 아니죠. A가 아니라 B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낸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지구의 복사평형은 D는 C로 나타낼 수 있다. 복사평형 지구로 봐도 이렇게 나와있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요 양만 맞춰주면 됩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고 흡수하는 에너지가 뭔지만 알면 되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100만큼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게 C입니다. 얘는 지구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흡수 자체가 일단 안 된 거고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오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들어온 이 A와 B가 이제 우리가 위에서 봤던 흡수한 열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방출한 열 에너지는 뭐냐?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방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출된 거를 다 합쳐 놓은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복사평형은 D 이꼴 C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흡수한 열 에너지인 A 플러스 B 이꼴 방출한 에너지인 D와 같다. 이렇게 A 플러스 B 이꼴 D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D는 70%이다.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알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지표에 반사되는 빛에너지의 양을 대략적으로 30%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외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물어보는 문제를 내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만약에 이 C를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C가 만약에 30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다라고 치면은 A 플러스 B가 70이 되겠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0이 될 거니까 들어온 복사 에너지를 다 합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다 합친 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으니까 B 플러스 A 플러스 B는 70이 되고 A 플러스 B가 D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답이 이미 나왔었네. 다음 3번. 위에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A 플러스 B, D 70%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죠? 왜? 지구가 지금 무슨 상태니까? 복사 평형 상태니까. 다음, 대기와 지표에 반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양 C가 30이라는 것도 이렇게 맞는 표현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30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대충 그렇다는 거를 시험에 숫자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6페이지. 아까 봤던 문제가 또 나왔고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림은 똑같은 그림을 썼어도 다른 걸 서로 물어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른 가장 차이점이 뭐냐 이 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 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원래 이제 대기가 없었을 때보다 대기가 존재함으로써 에너지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물론 다시 방출하는 양은 변함이 없겠지만 조금 더 오래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온실효과다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달과 비교했을 때 평균 기온이 약 50도 정도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랑 섞어놓은 짝꿍 문제인데 1번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봤으니까 2번 B 플러스 C는 D인 거 아까 설명했고요. 3번 온실효과 맞고요. 4번 평균 기온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고요. 온실효과가 있으니까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구는 이 복사 평형 상태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온실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복사 평형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을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죠. 지구가 대기가 없다면은 비슷한 상황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귀여운 달의 지구의 위성인 달과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달의 평균 기온이 약 마이너스 20도씨 정도 되는 이게 원래는 여 앞에 이 동글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수식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개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약 130년 동안 A 기체 농도와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기온이 이렇게 1880년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놀랍게도 A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A 기체의 농도, 이 우리 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A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A는
온실기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온실기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뭐 이산화탄소다. 라고 알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 문제만 보면은 메테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메테인 혹은 뭐 다른 온실기체 기타 등등등 뭐 등등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1번 A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애매하긴 한데 세모라고 해두겠습니다. 세모. 다음 2번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이죠. 다음 3번은 확실하게 틀린 온실효과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온실기체 증가하고 있고 기온 증가하고 있으니까 온실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3번이 확실하게 오답이고 1번이 애매하다면 3번은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번 이 기간 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온실기체가 늘어난 이유가 화석연료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니까 얘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왜? 온실 효과가 강해졌고 온실 효과가 강해졌다라는 거를 우린 다섯 글자로다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했었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고요. 고등학교 내용이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기 배웠던 2학년 때 배웠던 열팽창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물들의 부피가 증가한다. 열 팽창으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면은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결과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보든 그냥 뭐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열 팽창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찌됐든 해수면 상승되는 건 맞는 말이고 육지 면적 감소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1번이 애매하긴 한데 3번이라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3번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시험을 낸다면은 여기 A 기체에 조건을 뭐 하나 걸어줬을 것 같아요. A는 뭐 산소랑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번이 좀 더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 및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영향 첫 번째 부피 팽창하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맞는 말이죠. 이 부피는 빙하가 녹기도 하고 해수가 열팽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다음 2번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고 육지 면적이 증가한다. 맞죠? 아 잠깐만 이게 오답이네. 여기까지는 맞는 말. 해안 저지대 침수되는 건 맞는데 해수면이 올라가면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라고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순간 나도 낚일 뻔했죠. 다음 3번 기상이변이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한 곳에서만 뭐 몰려서 일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번 이제 대책이 나왔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삼림 보존 및 확대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고 일단 온실기체 만들지 말고 화석연료를 줄임으로써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삼림 보존 및 확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온실기체 배출량 줄여야 된다. 당연한 소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첫 번째로 싫어하는 그래프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그에 의해서 이제 이슬점 그리고 뭐 상대 습도와 응결량을 계산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게 나왔네요. 포화 불포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네요. 포화 상태인 공기는 이 곡선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보다 수증기량이 아래에 있는 Y축이 더 작은 것들은 포화 상태보다 수증기가 적은 거니까 불포화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과포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포화 상태인 공기 같은 경우에는 AC가 아니라 귀찮게 다 일일이 바꿔야 되네. A, B, D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C가 되겠네요.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아우, 혼자 시부렁 들라니까 목이 아파 죽겠네요. 자, 이어서 3번.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여기서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이 점들, 찍혀있는 점들의 Y축은 실제 수증기량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 곡선이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이 Y축의 높이가 같은 점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번이 맞는 말이네요. 실제 수증기량이 각각 14.7, 14.7, D는 7.6, A는 27.1. 물론 뭐 포화 수증기량도 다 똑같겠죠. A, B, D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4번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죠.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기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그냥 기온이 같은 공기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기온이 같은 공기는 A랑 C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지워주고 여기다가 A랑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1kg에 가장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공기. 가장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다라고 쌀데기 없이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공기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있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 자체가 수증기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고 그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많다는 게 가장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다는 거랑 같은 소리니까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녀석을 찾으면 되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기온이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기온이 가장 높은 공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B가 아니라 야도 A랑 C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 1번 A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네. 그럼 불포화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포화 상태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B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얘도 쓸데기 없이 말 길게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얘 지금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다. 너 포화 상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 보면은 포화 상태 맞네. 그럼 답은 2번. 다음 C의 이슬점은 30도이다. C의 이슬점은 30도이다. 이슬이 생길 수 있는 온도가 이슬점이었고 이슬이 생긴다라는 것은 공기가 더 이상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는 더 이상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됐을 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슬점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온도를 쭉 낮춘다. 온도를 쭉 낮췄을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요. 이때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 어딨노 하고 쭉 내리면은 온도 여기 있네 하면서 점선이 나오네 이거는 이렇게 이슬점을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찾네. 30도가 아니라 20도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4번 D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27.1g/kg의 수증기를 더 공급해야 된다. 이게 D 공기고 D 공기가 지금 보니까 7.6g/kg의 공기를 갖고 있고요. 얘가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쭉 올라가서 27.1g/k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27.1 빼기 7.6 해주면은 19.5g의 수증기를 더 공급하면 되겠네요. 아니지, 정확하게는 19.5g per kg의 공기를 더 공급해주면 되겠죠. 숫자가 틀렸죠? 그래서 아니고
ACD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같다. 실제 수증기량은 이 점들이 같은 Y축 곡선 위에 있나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얘네들의 실제 수증기량은 한 개도 안 똑같죠. 한 개도 안 똑같고 A는 27.1, C는 14.7, D는 7.6입니다. 얘네들은 X축 값인 온도가 똑같죠. 실제 수증기량 아예 다르고 기온이 똑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2-2번 문제. C공기 1kg. 아이고 친절해라. 1kg로 줬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빼기나 하고 앉아 있어라 라는 소리고요. 기온을 10도로 낮추라고 했으니까 자질구레한 거 좀 지우고. 너는 어떻게 지우니? 너 안 지워지니? 그냥 합시다. 구분되게 빨간색으로. 시공기 1kg의 기온을 10도로 낮춘다. 그냥 선을 쓰자. 요렇게 10도까지 쭉 낮추면은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날 거고요. 이때 응결이 일어나는 수치가 요만큼, 요만큼 응결이 일어나겠네요. 요만큼이 얼마인지 하고 보니까 요 y축 값은 14.7, 이쪽의 y축 값은 7.6이니까 계산 때리주면은 14.7 빼기 7.6 그램 퍼 킬로그램의 수증기가 응결이 될 건데 어차피 그램 퍼 킬로그램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공기가 딱 1kg이라고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1kg은 시원하게 곱해서 무시해 버리면은 답이 얼마가 되죠? 보자. 4.7 빠지면은 2.9 더 빠지니까 7.1 g의 수증기가 응결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목이 너무 아파갖고 안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갑시다. 하기 싫어. 어우, 차라리 공부를 하고 말지 이거. 뭐 어쨌든 시작해 봅시다. 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 문제 또 나왔고요. 이번에는 아까 문제랑 다르게 핵심은 상대 습도, 상대 습도에 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A에서 E 중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를 구하라고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무식하게 A, B, C, D, E 여기에 있는 상대 습도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저기 뭐야 직관적으로다가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일단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요 상대습도 공식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상대습도 공식이 뭐냐, 실제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로 묶어버리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백분율 기호를 붙인 거를 우리가 이제 상대습도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상대습도가 높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높아야 된다. 적을 소자보다는 낮을 저자를 쓰는 게 화살표를 못 쓰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곡선상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멀면 멀수록 좋다. 왜? 이 D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은 D 같은 경우에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이 지점에 가 있고 실제 수증기량은 찍혀 있는 이 점에 가 있다 보니까 분모는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실제 수증기량이 분자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지금 가장 높은 공기를 찾고 있는 거니까 가장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혹은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위에 있는 근데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가장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찾으면 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당연히 뭐냐? 여기 딱 붙어 있는 A다.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식에 집어넣지 않아도 이 실제 저 상대 습도가 100%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구하면 되고, 가장 상대 습도가 이제 낮은 걸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C가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관계를 보자면은 일단 같은 라인에 있는 B랑 D랑 비교해 봤을 때 B보다는 C가 상대 습도가 낮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상대 습도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이 실제 수증기량은 같은, 이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C가 더 크고 B가 더 작으니까 B의 이제 분모가 더 작은 B의 상대 습도가 더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B랑 C에. 그 다음에 C랑 D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보면은 D의 상대 습도가 더 높죠. 왜냐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야. 둘 다 이제 같은 온도에서 같은 25도에서 20.0g per kg의 포화 수증기량을 갖고 있는데 실제 수증기량이 C보다 D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E랑 D를 비교했을 때는 아까 B, C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네요. 둘 다 이제 저기 뭐야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E가 더 작기 때문에 분모가 더 작은 E의 상대 습도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D랑 B는 뭐 직접 계산을 해 보면 알겠죠. 근데 굳이 구하는 거가 의미가 없고 가장 작은 게 C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재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1번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공기를 찾으라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찾았을 때 더 재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구해도 적어도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다가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번 D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해라. 이번엔 직접 구하라는 거죠. 직접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을 알면 되는데, 포화 수증기량은 20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14.7이니까 14.7을 20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공식에 따라서 100%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 때려주면 대충 뭐 한 73.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건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14.7에다가 5 곱하면 되니까 10 곱해서 147에다가 2 나누면은 뭐 73.5% 나오겠네요. 넘어가서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좀 켜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노? 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거고, 문제가 재밌습니다. 기온을 주고 이슬점을 줬네요. 그리고 상대습도를 구하래요. 아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왜? 상대습도 공식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근데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을 한 개도 안 주고 뜬금없이 기온과 이슬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재밌고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다. 이제는 점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줘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상대 습도를 구해라. 계속해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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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 예시가 되겠고요. 하나씩 가봅시다. 일단 현재 기온을 통해서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기온이 포화 수증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가 적어도 X축은 25도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5도에서 쭉 올라오면 우리가 원하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포화 수증기량이 20.0g/kg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슬점은 또 뭐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그렇지. 실제 수증기량과 연관이 있었죠. 지금 대답한 사람은 아마 시험 때 이 관련된 문제 맞출 겁니다. 그다음 못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지금 저주를 하겠습니다. 어, 저주 받아갖고 기분이 나쁘면은 앞으로 이제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하도록 하세요. 자, 이슬점이 15도고요.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15도 요 라인에서부터 이슬이 형성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의 왼쪽 혹은 오른쪽이 이제 그 공기, 실제 여기서 찾고 있는 우리가 찾고 있는 공기의 상태가 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현재 기온이 25도라고 하니까 여기와 같은 y축 값을 가지면서 온도가 25도인 공기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면 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공기가 대충 요 공기라는 걸 찾았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점이 15도인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10.6g/kg이구나 라고 구하면 되고요. 계산은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죠. 상대습도 이꼴 10.6 나누기 20.0 단위가 둘 다 g/kg이니까 단위는 어차피 약분돼서 날라가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고 여기다가 100% 곱해주면은 5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맑은 날, 맑은 날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고요. 이 맑은 날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루 중에 하루 동안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를 아주 세 글자의 경제적인 짧은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 이때 기온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ABC를 일단 찾고 문제를 보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일 찾기 쉬운 게 내가 봤을 때는 뭐 다 찾기가 쉽지만 일단 첫 번째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수증기량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녀석이 누구다? 기온, 습도, 이슬점 중에 그렇죠. 이슬점이죠. 이슬점이고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 캐스이 이슬점도 변화가 거의 없겠구나. 여기 있는 그래프 중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누구지? 요 A구나 하고 이 A가 이슬점에 해당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찾기 쉬운 거는 내 생각엔 기온이에요, 기온. 왜냐면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 동안에 언제가 가장 덥고 언제가 가장 추운지는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도 잘 알죠. 낮에 덥고 밤에 춥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점 14시 15시경에 높은 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프 그리고 새벽 5시쯤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요 C 그래프가 기온의 그래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럼 B는 자동적으로다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습도, 상대 습도의 경우에 위에 공식 이렇게 이 공식에서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가 변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거의 없대. 분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모는 포화 수증기량은 변화가 있느냐? 포화 수증기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다? 기온이었죠. 기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낮에 가장 높고 밤에 새벽에 가장 낮은 근데 그 기온과 저기 포화 수증기량은 서로 이제 일관적인 관계가 있었죠. 서로 이제 비례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비례와 가까운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상대 습도 공식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분모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옆에다가 이거 갖고 가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갖고 오는 거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기온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이쪽으로 오고.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 습도가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생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포화 수증기량은 상대 습도 공식의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모가 증가하면은 결과값이 감소한다 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 포화 수증기량, 기온과 상대습도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 실제 그래프에서도 기온이 증가할 때 상대습도는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질 때 상대습도는 증가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완전히 뜯어 먹어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볼 수 있겠죠. 1번 A는 이슬점이다. 맞네. 다음 2번 C는 기온이다. 맞네. A의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은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하루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낼 때는 15시경이다. 포화 수증기량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값이라고 더럽게 길게 써놨는데 이 말을 우리가 알기 편한 말로 바꿔주면은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기온이 가장 높을 때가 15시경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3살짜리 꼬마도 알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오전 4시경의 비해 값이 가장 큰 까닭은, 오전 4시경의 비해 값, 상대 습도의 값이 가장 큰 까닭은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틀렸죠. 가장 큰 건 맞는데 실제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이유까지 설명하라고 하면 굳이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기온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오전 4시경 새벽에 가장 기온이 낮고, 기온이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고, 포화 수증기량이 낮으면은 B 상대 습도의 값이 가장 크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 문제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쯤이면 아마 내가 그 천기누설 시험에 뭘 낼지를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아마 풀어서 줬을 텐데, 사실 이 구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저기 기말고사에 시험으로 출제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름 생성 과정 나타낸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모르면 좀 문제가 있죠. 일단 맨 처음에 무조건 닥치고 공기부터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공기가 올라가면은 주변 기압이 낮아지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은 공기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기온이 하강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기온이 하강하면은 위에 있던 이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네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슬점에 도달하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요만큼 차이 나는 만큼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될 거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되고요. 이 수증기가 응결돼 있는, 응결된 수증기 혹은 뭐 날씨가 더 추워서 이런 얼음 알갱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이다. 밑에도 나와 있네요. 우리 구름 보면 물방울들 혹은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순서가 나, 다, 가라, 마가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위에서 봤던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하나씩 봅시다. 공기 상승하면 주변 기압 낮아진다. 맞죠? 왜? 공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공기 덩어리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는 거 맞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단열 팽창한다라고 했고요.
상승하는 공기는 강한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음, 지금 보면은 그림을 확대를 해봤을 때 보면 이게 지금 아직 수증기들만 있는 아직 물방울이 응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여기 나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응결된 물방울들이 보이는 걸로 보아 응결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포화 상태가 됐다면 이 수증기들의 일부가 물방울들이 섞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나 높이에서 응결이 시작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 뭐 보면은 일단 이 그림을 봤을 때 나 아래에는 지금 구름이 없는 걸로 보아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물방울이 응결되기 시작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5번 공기 덩어리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나의 높이는 낮아진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수증기량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친구를 한 마리 데리고 오면 되겠죠. 실제 수증기량은 뭐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 이슬점과 관련이 있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높다라는 것은 이슬점 또한 증가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슬점이 증가했다라는 건 뭐야? 이슬이 더 높은 온도에서, 수증기가 더 높은 온도에서 응결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 높은 온도에서 응결된다는 건 구름이 만들어지기 쉽다라는 거니까 공기가 조금만 올라가도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상승하는 공기덩어리 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이 했던 실험이고요. 수행평가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뭐 모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이에서 페트병 내부의 변화를 옳게 연결한 것은, 지금 이 내부 압력이 지금 우리가 가압장치를 눌러줌으로써 이빠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면은 내부 공기가 확 탈출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공기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1번과 2번을 제외하고는 답이 있을 수가 없고, 기온은 하강하게 되죠. 단열 팽창 과정에서 기온을 하강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한이 하강하면은 위에 나와 있듯이 수증기 응결해서 구름 생성되는 과정까지 진행되므로 뿌옇게 흐려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구름이 생성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가 지금 시험에 낸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구름이 생성되려면은 닥치고 무조건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 뭐든지 모든 일에는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한 법입니다. 뒤에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죠. first 순서가 뭐였느냐? 그렇죠. 공기가 상승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5가지 중에서 수가 딱 맞아떨어지게 4개의 경우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한번 하나씩 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저기압이라는 겁니다. 저기압. 저기압인 경우에 구름 만들어지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리고 공기가 모여든다면은 이 모여든 공기가 기존 공기를 위로 올려 보내게 될 겁니다. 다음 2번, 공기가 불어나갈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뭐냐? 하강기류가 형성된다라는 거고,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은 기존에 있던 구름들도 다 내려오면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대표적인 오답, 오기압은 날씨가 좋아집니다. 3번, 4번, 5번은 저 위에도 나와 있는 1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름 생성 경우입니다. 닥치고 올라가게만 만들어라. 산에 빗면 타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공기가 그냥 올라간 거고요. 음. 그다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릴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밑에 찬 공기가 깔리면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지금 한랭전선이 되겠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정란운이 만들어지기 좋은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표면 붉은 등하게 가열될 때는 대표적인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좋은, 붉은 등하게 가열된다라는 거는 공기를 뜨겁게 만들겠다는 거고, 공기가 뜨거워진다는 거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두 종류의 구름을 나타낸 것이다.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밑에다가 무조건 저군형 구름, 그리고 층운형 구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것이고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가는 소나기 내린다. 맞죠? 저군형 딱 봐도 소나기 내리기 심술궂게 생겼고요. 2번, 나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구름이다. 이건 눈이 연계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봐도 옆으로 넓게 퍼져 있고요. 3번은 밑에 이미 정리해 놨고요. 가와 나는 모두 공기가 상승하여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승훈형은 구름이 뭐 상승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구름은 닥치고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얘는 세로로 길쭉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굉장히 어떻게 했느냐? 공격적으로 했다. 상승을 빡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학적인 언어로 쉽게 표현하면 상승기류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반대로 상승기류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상승기류입니다. 하강기류 아니고요. 하강기류면 뭐 이 구름이든 이 그룹이든 그냥 흩어져 버리면 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번에다 왜 체크 표시를 해놨지? 아, 맞는 말이구나. 나 왜 Y야 너? 둘 다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5번, 가는 나일이의 상승기류가 약할 때 생긴다. 이게 쌉소리죠. 보면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생긴다. 강. 넘어갑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달한 구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0도 40도 웃자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하, 이거는 지금 이 구름의 유형, 그리고 강수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문제구나, 강수 과정을 나타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데군데 이렇게 얼음 알갱이들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뭐 많이 보이진 않네요. 뭐 또 찾아보면 또 있나? 하나밖에 없진 않을 텐데. 화질이 너무 꾸지네요. 어쨌든 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온도라면 충분히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 무슨 설에 해당하는 구름이냐? 빙정설에 해당하는 구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네요. 1번 병합설 아니죠? 빙정설이죠? 저위도지방 아니죠? 중위도 내지 고위도죠. 따뜻한 비 내리겠습니까? 이리 추운데. 내려봤자 찬비 내리고요. 더 추우면 눈 내립니다. 4번, 얼음 알갱이끼리 충돌하여 눈이 만들어진다. 틀렸죠?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얼음 알갱이끼리 충돌 안 합니다. 고체들끼리 충돌해서 커지는 경우 없고요. 궁금하시면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여러 개 조금의 간격을 두고 떨어뜨려 보세요. 저들끼리 충돌을 해갖고 더 큰 걸 만드는지. 충돌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주 간단한 용어로다가 내가 설명하기로는 얼음 알갱이 플러스 수증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증기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여기 주변에 있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일반적으로 이 얼음 알갱이 주변에 달라붙으면 이 얼음 알갱이의 성장이 일어나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떨어져서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B 구간에서 얼음 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으며 성장한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어느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나타낸 거고요. 이번에는 0도 아래에서 구름이 싸그리 싹싹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구나, 병합설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 구름의 온도가 0도 이상이다. 맞죠? 야가 0도인데 여기보다 아래는 0도보다 기온이 올라가죠. 왜냐면 여기는 무슨 권이고, 대륙권이고, 대륙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구름 속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0도가 안 되는데, 0도 이상, 0도보다 훨씬 온도가 높은데 얼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우리나라도 더럽게 더우면은 이런 비가 내리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합설로 내리는 비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비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은 답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위도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리얼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며 흡져진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 병합설 같은 경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물방울 플러스 물방울이라고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병합설의 원리를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압 문제네요. 이번엔 하나씩 갑시다. 1기압은약 1013 헥토파스칼이다. 맞고요. 공기 많으면 기압 높다. 맞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기체 입자들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공기가 많으면 공기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더 많이 부딪히게 될 거고요. 어떤 특정 뭐 수은 표면이 될 수도 있고 내 쌍판대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가 많이 부딪히고요. 많이 부딪히면은 공기가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될 거고요.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틀렸죠? 위에서 아래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이라고 바꿔갖고 적어주면 됩니다. 내가 프린트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밖에 안 돼요. 이거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공부란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성적 유지하거나, 운이 좋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는 사람은 떨어지는 길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간단한 거 좀 제발 좀 수정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4번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 낮아진다. 맞는 말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5번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기압을 최초로 측정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 아래에 있는 실험이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해서 했던 실험이다. 물론 기압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는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안 것은 아니지만 수은으로 실험한 거는 이 양반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TMI이긴 한데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압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 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단위도 볼 수 있는 날이 아마 올 겁니다. 토리첼리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단위도 사용을 한다는 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2번 기압을 알아보는 토리첼리 실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되게 뭐 대놓고 답을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수은기둥 높이를 옳게 비교하라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요 1기압에서의 수은기둥의 높이가 우리가 얼마인지를 좀 알고 있어주면 좋은데요. 내가 인간하면은 암기를 하라고 안 하지만 이 숫자는 가능하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6cm라고 표현이 됐었고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기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유리관의 굵기를 바꿀 수도 있고 각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굵기가 이렇게 굵게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굵기를 바꾸거나 각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고 기압을 바꾸는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기압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도 그만큼 강해져야 되니까 기둥의 높이가 증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같이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각도랑 두께만 바꿨기 때문에 이 높이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런지는 유체 역학을 나중에 배우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 길이가 1m인 유리관에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세웠더니 일정한 높이 h에서 멈췄다. 이 h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기압인 경우에 안에 이렇게 하고
1기압인 경우에는 76cm 이렇게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는 진공 상태이다. 이거 일단 진공이 뭔진 다 아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1m인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대. 맨 처음에는 여기가 꽉 차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수은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온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공기들이 이 수은을 다 뚫고 들어와야만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자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입자는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진공에 거의 가까운 상태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진공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다 라고 봐도 됩니다. 억지로 우겨갖고 정답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진공 상태와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라고 봐도 되고요. 2번 1기압일 때 76cm이다. 뭐 정리돼 있죠. 높은 산 위에서 측정하면 H는 낮아진다. 높은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겠네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변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변한다? 공기의 양이 희박해지게 되고요. 공기의 양이 희박해지면 자연스럽게 기압이 감소,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압이 감소하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어여 원래 수은 기둥에 아니지 원래 기압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는 이 주변에 누르는 힘 때문에 생긴 기압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요게 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76cm일 때의 수은 기둥의 요 화살표의 크기가 일단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압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기압이 감소하면 화살표의 크기가 또 안 지워지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지운 다음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이 정도의 화살표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균형이 맞지 않더라. 그럼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이 화살표의 크기와 똑같아질 때까지 줄어들면 될 것이고요. 줄어들기 위해서는 얘가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점점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수은 기둥이 대략적으로다가 한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 칩시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치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치면은 그냥 안해. 이렇게 내려왔다 치면은 결과적으로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약해짐으로써 이 둘이 다시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때의 높이가 이제 주변 기압을 나타내는 높이가 되겠죠. 확실한 건 76cm보다는 낮아지겠구나. 이 정도 높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기압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H는 달라진다. 맞는 말이겠죠. 왜?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기압이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기압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저기압은 법이 없고요. 어제 기압이 980 헥토파스칼이었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도 980 헥토파스칼이라는 법이 없다. 일주일 뒤에 1000일 수도 있는 거고요. 태풍이라도 하나 지나가면 940, 930, 9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압이 변하고요. 기압이 변하면 H 변한 다음에 높아지면 같이 올라갈 거고 낮아지면 같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기울어지거나 굵어지면 H는 달라진다. 틀렸네요. 위에서 기울든 굵게 만들든 얇게 만들든 H는 그대로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토리첼리 실험 또 나왔고요. 수은 세워놨더니 뭐 76cm 나왔네요. 요 A는 대충 뭐 진공 상태인 거 뭐 화살표로 나타내 놨겠죠. 보겠습니다. 1번 여기 1기압이래요. 맞죠? 그러니까 76cm겠지. 다음 2번 토리첼리가 최초로 했대요. 맞죠? 이건 그냥 기억해 놓으시고요. 과학 상식.
3번 물을 이용해도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수온 대신에 물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저기 누구야? 이 양반 이전에 실험했던 사람 갈릴레이였죠.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최초로 했을 때 물을 이제 이용했을 경우에는 기둥의 높이가 얼마가 나왔었느냐? 10m에 물 기둥의 높이가 나왔고요. 기둥의 높이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왜 높아지느냐를 물어보면 수온보다 물이 더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밀도가 물이 더 작기 때문에 높이가 더 높더라도 이 76cm의 수온 기둥 높이랑 물 기둥 10m의 높이랑 같은 높이다. 굵기가 똑같다면 같은 높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래. 같은 질량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 76cm를 쓰는 거랑 10m의 물을 쓰는 거랑 똑같은 압력의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0m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4번. 수은 기둥이 누른 압력과 수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다. 여기 요 화살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아니면은 이 기둥의 높이가 변하게 될 겁니다. 다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실험하면 76cm보다 낮아진다.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저기압 고기압 문제네요. 지표가 가열 또는 냉각되는 지역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딴 건 몰라도, 딴 건 적기 싫어도 적어도 여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는 좀 적고 갑시다. 음. 자, 일단 A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고기압이고요. B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저기압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보고 가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를 봅시다. 1번 A 지역은 지표면이 냉각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표면이 냉각되면은 이 냉각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적어도 지표면이 가열된다면은 가열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1번은 썩 그렇게 좋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상이라는 게 그렇게 한두 가지 상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고기압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학교 수준이니까 그냥 대충 그래도 맞다 칩시다. 이거보다 더 옳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다음 2번 B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공기 밀도가 작아져 상승한다. 얘는 거짓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음. 다음 3번 A 지역은 기압이 낮아지고 B 지역은 기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도 않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쌉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확실하게 3번이다. 1번이 애매하다면 3번은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번 바람은 A에서 B 방향으로 분다. A에서 B는 모르겠고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바람은 요렇게 불면 되겠네. 요렇게가 어디지? A에서 B네. 맞는 말이죠. 지표면이 차등 가열되면 기압차가 발생한다. 그렇겠죠. 차등 가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차등이라는 거는 순서를 두겠다라는 거고요. 순서를 두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곳은 더 뜨겁고 어떤 곳은 더 차갑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더 뜨거운 어떤 곳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저기압이 될 거고 더 차가운 어떤 곳은 고기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압차가 발생했네요. 바람도 불겠네요. 맞는 말. 답은 3번. 다음 해안지방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해륙풍을 나타낸 거고요. 이와 같은 바람이 불 때 기온과 기압의 크기 및 바람의 이름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네요.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는 게 지금 의미하는 거는 지금 보면 여기서의 기류가 어떤 기류인지도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긴 공기가 올라가고 있고 여긴 내려가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무슨 기압? 저기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긴 내려오고 있으니까 고기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공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템퍼런처 온도를 T라고 표현할게요. 온도가 높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TT가 돼버렸네. 온도가 높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공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템퍼러처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은 뭐 문제 다 풀었죠. 기온, 육지가 높네요. 그럼 4번, 5번 틀렸고. 기압, 요 고기압, 바다 고기압이네요. 끝났네. 이렇게 가고요. 바람은 바다에서 부니까 바람은 무조건 어디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 어디에서 부느냐? 바다에서 불고 있으니까 해풍도 맞네요. 넘어가서 수조에 같은 양의 모래와 물을 넣고 10분 동안 가열한 다음에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실제 공간은 너무 크니까 이거를 미니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실험실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스케일의 실험 장치를 만든 거고요. 위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열하고 있으니까 낮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변하고 있느냐? 온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온도가 지금 여기는 모래가 더 높고요. 물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거가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각해보니까 위에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물은 비열이 크고요. 비열 높음. 그리고 비열이 높으면은 온도 변화가 작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Q는 CM 델타 T라는 공식을 통해서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유도를 했었고 그것까지는 뭐 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를 어디다가 더 놓지? 대충 여기다 놓을까? 그것까지는 적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기억나면 기억난 대로 하시고요. 그냥 모르겠으면 기억을 뭐 외우세요. 비열과 온도 변은 서로 반대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비열이 작고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적음. 아 잠깐만. 큼.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 적외선 등을 통해서 가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열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물은 온도 변화가 작고요. 모래는 온도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온도가 모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온도가 모래가 높고 물이 낮게 된 겁니다. 온도랑 기압은 위에 봤으면 알겠지만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를 가지면은 여기 모래 위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고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압 같은 경우에는 모래의 기압이 지금 더 낮고 물의 기압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엇을 형상화한 것이냐? 바다에서 모래로 부는 해풍을 형상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가열한 적외선 등을 끄게 된다면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온도가 물이 더 높아지고 기압도 모래가 더 높아지고 이때 육풍이 불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해풍에 대한 상황이니까 관련 보기를 한번 봅시다. 1번 가열됐을 때 모래 쪽 기압은 낮아진다. 낮아졌네요. 2번 모래가 물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더 빨리 냉각된다. 온도 변화 큰 거 맞네요. 가열되는 동안에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되어 있네요. 물과 모래 온도 차이가 기압 차이를 일으켜서 행령기가 이동한다. 맞는 말이네요. 온도 차이 나고요. 이것 때문에 기압 차이 났고요. 기압 차이 났으니까 바람이 불었고요. 바람이 불었으니까 항연기가 이동했겠네요. 이렇게 딱딱딱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5번 이와 같은 원리로 부는 바람은 육풍이다. 해풍이네요. 5번입니다. 다음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서 부는 계절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는 지금 보면은 남동 쪽에서 불고 있는 바람인 남동 계절풍이고 주된 계절은 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뒤에서 이제 또 기단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야는 북서 계절풍이고요. 주로 겨울에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단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기단 파트가 아니라 지금 이 기압에 의한 바람이 부는 파트니까
요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요 여름 상황만, 아니다, 겨울 상황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다 이제 여름과 비슷한 메커니즘이었으니까. 겨울 춥죠. 추우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방금 전에 물은 비열이 높다,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했고요. 대륙, 모래, 대륙, 땅 다 똑같은 속성이니까 온도 변화 크다라고 했습니다. 겨우니까 온도가 떨어지는데 온도 변화가 크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템퍼레처, 온도가 대륙의 온도가 낮고 바다의 온도는 높은 상황이고요. 온도와 기압은 서로 반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기압, 압력인 프레셔, P로 표현할게요. 귀찮으니까. 프레셔가 여기가 더 높고요. 여기는 지금 프레셔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으니까, 프레셔가 높은 곳에서 프레셔가 낮은 곳으로 분다라고 했으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북서쪽에서 오는 북서 계절풍의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설명도 이제 보면 되겠죠. 1번 1년을 주기로 부는 바람이다. 여름과 겨울의 바람이니까 여름에 낭동계적도 한번 불고 또다시 불라면 1년 돌아와야 되겠죠. 맞는 말.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다.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 나네요. 템퍼레처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네요. 겨울에. 맞는 말. 가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부는 남동계절풍이다. 남동계절풍 여름. 맞네요. 나는 대륙 쪽 기압이 해양 쪽 기압보다 높을 때다. 나는 대륙 쪽 기압이 템퍼레처 높고, 프레셔가 높고, 그다음 바다는 프레셔가 낮네요. 그래서 맞는 말. 5번 해양이 대륙에 비하여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기 때문에, 해양은 물이죠. 물은 온도 변화가 작네요.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는다는 건 크다는 거죠. 틀린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았네. 기단 문제 두 문제, 전소 문제 한 문제 있는데, 개 쉬운 기단부터 갑시다. 일단 기단이 나오면은 뭐 시험 때는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일단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시베리아, 러시아 쪽이니까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여기는 중국에 있는 기단이니까 중국의 이름을 딴 양쯔강 기단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는 일본 놈들 바닷가니까 오호츠크해 기단,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태평양 바다인데 우리나라는 북위도 지방에 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각 지역의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징을 깔끔하게 두 가지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온이 높니 낮니, 그리고 여기가 저기 뭐야, 습도가, 그렇지, 습하니 건조하니, 이렇게 이 습도와 기온 위주로 따진다라고 했고, 그거를 옆에 아주 예쁘장한 표로다가 이렇게, 표래, 그래프로다가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가나다라 한꺼번에 봅시다. 기온은 낮은데 습도는 높다. 기온은 낮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습도가 높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오호츠크해가 되는 겁니다. 오라고 적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기온 높은데 습하죠. 높은데 습한 건 북태평양 기단이죠. 북. 그다음 디귿, 기온은 낮은데 습도도 낮아.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은 거는 시베리아네요. 다음 리을, 기온은 높은데 습도가 낮아. 기온은 높은데 습도가 낮은 건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지만 대륙에 위치해 있는 양쯔강 기단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연결은 그냥 시켜주기만 하면 되죠. 기억 오츠크의 C 아니고, 그 다음에 A로 갈까? 시베리아 디귿 아니네요. B 양쯔강 리을 아니네. C 디귿, C 오호츠크의 시베리아 아니네. D 니은 북태평양. 어이 좋아. 답은 5번이고요 2번 우리나라 날씨 영향 주는 기단 나타낸 것이다. 정리 안 합니다. 위에 나와 있고요. 기업과 리을은 건조하다. 기업 건조하죠. 딱 봐도 대륙에 있죠. 리을 바다에 있죠. 아니고요. 기억만 건조하고, 건조한 건 기업과 뭐 니은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
니은은 한랭 다습하다. 니은은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온난하고요. 건조하죠. 개 틀렸죠 그냥. 온난 건조로 바꿔주면 되고요. 3번 디귿의 세력이 확장되어 북쪽의 찬기단과 만나 오랫동안 머물면 넓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얘가 확장돼서 북쪽에 있는 찬기단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오랫동안 머물라는 거고요. 다른 기단과 만나서 오랫동안 머물며 만들어지는 전선이 무슨 전선이었다. 정체전선이 됐었고요. 정체전선이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마라고 부르는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는 게 사실이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디귿은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준다. 디귿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철로 바꾸면 되고요. 5번 리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무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리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무덥고 습한 날씨. 무덥고 습한 날씨는 리을이 아니라 디귿이 한 짓입니다. 디귿.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초여름에 생각 이상으로 시원한 초여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3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름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가는 찬 공기가 쳐들어가고 있는 한랭전선이고 나는 뜨거운 공기가 쳐들어가고 있는 온난전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 갑시다. 가 온난 나 한랭 틀렸네. 가에서는 저근형 구름 발달한다. 공기가 빡시게 올라가고 있네요. 저근형 만들어지겠죠? 맞네요. 정답. 다음 3번 가가 통과한 다음에 기온이 높아진다. 찬 공기가 통과하면은 여기 서 있던 쫄라맨 입장에서는 지금 따뜻한 공기 밑에 있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찬 공기 밑으로 가니까 기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나해에서는 좁은 지역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그거는 여기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가의 특징이고요. 나가 아니라 가. 다음 나가 가를 따라잡아 겹쳐지면 패색전선이 된다. 온난전선이 한랭전선을 못 따라잡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구조 자체가 온난전선이 도망가고 한랭전선이 쫓아가는 구도예요. 일단은 구도 자체가 얘가 추격자, 온난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도망자가 따라잡을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속도도 얘가 더 빨라요. 속도도 더 느린 놈이 어떻게 잡아 빠른 놈을. 그래서 속도도 안 되고 존재하고 있는 위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이 순서가 바뀌었다. 서로 스위칭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문제 두 개밖에 없어서 아주 좋네. 첫 번째는 온대저기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일기도 문제네요. 하나씩 봅시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문제 보기 전에 나 일단 좀 강수 지역을 좀 그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A가 지금 한랭전선이고 한랭전선은 이 한랭전선의 왼쪽에 이 샤프한 영역에 좁은 영역에 비를 왕창 뿌리는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졌었고요.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오른쪽에 있는 넓은 지역에 이렇게까지 넓진 않은데 보통 뭐 좀 과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강수구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한번 이제 알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바로 들어갑시다.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A 지역이다. 어떤 공기가 이제 속해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일단 한랭전선부터 볼까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쳐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추운 겨 cold, 여기는 hot. 아씨 글씨 너무 못 적어. ho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지금 온난전선인데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따뜻한 공기가 오른쪽에 찬 공기를 쳐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cold.
이렇게 되겠죠. 가장 높은 지역은 A가 아니라 그럼 B네요. B 됐고, 니은 A 지역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A 지역은 지금 이렇게 좁은 지역에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층운형이 아니라 저근형으로 바꿔주시고요. 틀렸죠. B 지역은 날씨가 맑다. 광수 지역 안에 안 들어가 있네. 맞고. C 지역은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기온이 높아진다. C 지역 지금 콜드야. 근데 전선이 언젠가는 오른쪽으로 계속 편서풍이 부니까,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면 C가 지역에 이렇게, 이거 지워봐. 언젠가는 요렇게 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동글뱅이도 그려. C 지역은 지금이야 온난 전선의 오른쪽에서 B를 쳐맞고 있지만,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면은 왼쪽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금의 B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다. 이때의 B는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겠죠. C는 B 안 쳐맞죠. 그리고 원래는 콜드한 공기 밑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온난 전선의 왼쪽 핫 따뜻한 공기 쪽에 있게 되죠. 그러면은 콜드에 있다가 핫에 있으니까 기온이 높아졌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마지막 문제. 우리나라 두 계절의 일기도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상황 개판이에요. 저기압 이렇게 있고 저기압 이렇게 있고 고기압 이렇게 있고, 지금 좀 중구난방식의 이런 일기후가 돼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특정하게 우리가 날씨가 특정되는 날씨가 극단적인 그런 계절은 아니구나. 좀 날씨가 막 개판이구나. 계속 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나도 몰라요. 날씨라는 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 정도 날씨면은 봄 내지 가을이겠구나 정도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이제 좀 확실하죠. 고기압이 굉장히 큰 고기압으로서 중심 기압이 1040 헥토파스칼 이상인 큰 고기압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있고, 저기압 중심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뭐 여쯤도 좀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좀 약간 일관성 있게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서 계절풍이 부는 계절은 겨울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문제를 한번 보죠. 가을 계절엔 남동 계절풍이 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잠깐만. 가을 너무 애매한 사진을 갖고 왔네. 가을 여름철로 볼 수가 있기는 있을라나? 문제에서 지금 유도하는 게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네. 이거를 지워봐. 보아하니 문제가 지금 가를 여름철 일기도로 상정하고 풀라는 것 같네요. 지금 어쨌든 여기 고기압 있고 여기 저기압 있고 저기압 있고 저기압 있으니까 이거 뭐 여름철이라고 생각하라는 것 같은데, 어, 난 좀 애매한데. 일단 풍향이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게 여름 아니야?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얘기하자면은, 풍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꼬랑지가 다 풍향이에요. 지금 풍향이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선 지금 바람이 뭐 이렇게 불고 있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뭐 요렇게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남동계절풍이라고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일기도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라면 여름철 일기도로 이걸 가져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출제자는 일단 남동계절풍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 언제 일기도를 갖고 왔겠죠. 뭐 여름이라고 무조건 남동계절풍만 확실하게 불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 근데 좀 애매하다. 나는 이거 여름으로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래도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풀어는 보겠습니다. 여름이라 친다면 남동 계절법 불 거고요. 여름이라 친다면 무더위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겨울로 보이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이거 확실히 틀렸죠? 지금 북쪽이 지금 고잖아요. 시베리아 요 북쪽 일기도 지금 제일 위쪽 부분이 고기압이니까 남고는 개소리죠. 보통 뭐 북고 혹은 서구 동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 어쨌든 남고 북저는 절대 아니다. 겨울이니까 한파 나타날 거고 북서기에 조금 불고 있네요. 그래서 뭐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는 답은 3번이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22페이지까지 2단원 내용 풀이를 전부 다 했고요. 지금 풀이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이랑 아예 똑같은 그림으로 내가 시험 문제 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분석을 잘하면 시험을 좀 잘 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참고서도 많이 푸세요. 참고서를 다양한 참고서를 푸는 거는 저기 고등학교 가서도 꼭 갖춰야 될 필수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고 정리는 이제 수업 시간 정리는 이런 걸로 하다가도 시험 기간에는 다양한 좀 참고서를 사서 문제풀이 위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가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리부터 하고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에다가 대가리 몸통 갖다 박아 보세요. 틀리면서 깨지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를 너무 안 푸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 어쨌든 뭐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고 기말고사니까 끝나면 또 방학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유바.